아빠, 세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정우가 일어나려 하자 영숙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엄마, 괜찮아요. 뜻밖에도 세연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놀라 세연을 봤죠. 정말 괜찮겠니?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봤죠. 5분이요. 그것만 드릴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 소파에 앉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죠. 영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만났다고 들었어요. 응, 내 편지도 봤어. 세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부끄러운데. 아니야.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가 부끄러운 거지. 정우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세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70평생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마시던 커피인데 오늘따라 유독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죠. 은퇴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그런지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여보, 잠깐 앉아봐요. 아내 영숙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는데 오늘은 왠지 차갑게 들렸죠. 정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숙이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법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습니다. 이게 정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숙은 대답 없이 서류를 정우 쪽으로 밀었죠.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과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영수가,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정우 씨, 더는 못 살겠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목소리였죠. 정우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아내와 여행 계획까지 세워놨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요. 고칠게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죠. 위자료는 안 받을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무슨 조건?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세연이와 완전히 연을 끊어주세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마세요. 정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뿐인 딸 세연과 연을 끊으라니요. 세연은 정우에게 전부였습니다. 늦게 얻은 딸이라 더욱 애지중지 키웠죠. 비록 결혼 후로는 자주 못 봤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영수가, 그게 무슨 말이야? 세연이가 우리 딸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게 제 조건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정에서 봐요.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우는 급하게 영숙의 팔을 잡았죠. 잠깐만. 이유라도 말해줘.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영숙은 정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이유는 법정에서 말할 거예요.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 결정하세요. 영숙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혼 서류를 바라봤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호는 핸드폰을 꺼내 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죠. 평소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오늘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은 오지 않았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세연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세연의 집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세연아, 아빠야. 문 좀 열어줘. 정호는 문 앞에서 간절히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이 지나가며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정호는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영숙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세연이가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호는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호는 결국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영숙은 예고한 대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정호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는 거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단호했죠. 네, 끝까지 갈 거예요. 법원 출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호는 양복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죠. 평생 법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혼 때문에 가게 되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영숙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옆에는 세연이 앉아 있었죠. 정호는 세연을 보자마자 다가가려 했지만 세연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세연아.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연은 끝까지 정호를 외면했죠. 마치 남남인 것처럼 차갑게 대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이혼 사유를 묻자 영숙의 변호사가 일어섰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정호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40년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무관심과 정서적 방임으로 인해. 잠깐만요. 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정호를 제지했지만 정호는 참을 수 없었죠. 무슨 정서적 방임이요? 내가 언제 가족을 방임했다는 거요? 영숙이 처음으로 정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오랜 세월 쌓인 서러움이 가득했죠. 다 너 때문이야.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터뜨리는 울분이었죠. 정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일만 했어.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지. 세연이가 학예회 때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당신은 없었어. 정호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세연의 중요한 순간들이 흐릿했죠.
영숙의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연 씨의 증언입니다. 세연 씨는 현재 심각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거짓말이야. 정우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세연을 향해 돌아봤지만 세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죠. 정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세연아, 아빠야. 한마디만 해줘.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죠. 세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정우는 충격에 주저앉았습니다. 괴롭히다니. 자신이 언제 딸을 괴롭혔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판사가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 정우는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영숙과 세연은 다른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세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연아, 아빠가 뭘 잘못했니? 말해줘. 고칠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계속 문자를 보냈죠.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자.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정우는 좌절감에 휩싸였죠. 그때 누군가 정우 옆에 앉았습니다. 정우의 오랜 친구 상진이었죠. 정우야, 괜찮아? 상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상진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상진은 한숨을 쉬며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우야, 가끔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기도 해. 너무 자책하지 마.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숙의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죠. 세연이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일기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아빠는 늦게 왔다. 엄마가 차려놓은 밥이 식었다.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빠한테 오늘 학교에서 상 받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의 어린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죠.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아빠는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아빠 눈에는 내가 안 보이나 봐. 엄마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나도 울고 싶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기장을 바라봤죠. 자신은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가족에게는 그게 상처가 됐다니요. 영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판사가 질문했죠. 증인은 이혼을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영숙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이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정우는 충격에 입을 벌렸죠.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석 달 전이었어요.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살았지만 세연이는 유서에 이렇게 썼어요.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평생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왜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정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영숙이 차갑게 대답했죠. 당신이 들어줬을 것 같아요? 평생 우리 말은 듣지도 않았으면서.
재판은 계속됐지만 정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연의 자살 시도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휴정이 다시 선언됐습니다. 정우는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왔죠. 복도에서 세연과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세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세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연아, 오지 마세요. 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죠. 세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정우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니? 아빠 때문에? 세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게 기쁘기는 했나요? 그 말을 남기고 세연은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세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게 기쁘기는 했나요?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되짚어 봤습니다. 세연이 태어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35에 얻은 늦둥이였죠. 분만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간호사가 딸이에요. 라고 외쳤을 때의 그 기쁨도요. 분명 기뻤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그런데 왜 세연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우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을 꺼냈죠. 세연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영숙이 세연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정우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돌 사진도 첫 생일 사진도 마찬가지였죠. 정우는 놀랐습니다. 왜 자신은 사진에 없을까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100일 때는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이었고 돌 때는 해외 출장이었죠. 첫 생일 때는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매번 일을 핑계로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계속 앨범을 넘겼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초등학교 입학식, 학예회. 정우가 있는 사진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있는 사진마저도 정우의 표정은 늘 딱딱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참석한 사람 같았죠. 이게 나였구나. 정우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자신은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진 속 자신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세연이 다녔다는 심리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때 상담소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혹시 정우 씨 맞으신가요? 정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이 명함을 건넸죠. 저는 세연 씨를 담당했던 상담사 김미영입니다. 세연 씨가 아버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연 씨가 사진을 줘서 알아뵀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연이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김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세연 씨가 원한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잠시 들어오시죠. 상담실은 아늑했습니다. 정우는 긴장한 채로 앉았죠. 김미영이 세연과 통화를 한 후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세연 씨는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요. 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미영이 계속 말했죠. 세연 씨는
어릴 때부터 아버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아버님은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으셨다고. 그럴 리가. 난 늘 자랑스러워 했는데 마음속으로만 그러셨나 봐요. 세연 씨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세연에게 사랑한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김미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세연 씨가 쓴 편지예요. 아버님께 보내려다 포기한 것들이죠. 읽어보시겠어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첫 번째 편지는 초등학교 때 것이었죠. 아빠께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아빠도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세연 올림. 두 번째 편지는 중학교 때였습니다. 아빠, 나 반장 됐어요. 친구들이 나를 믿어준대요. 아빠는 나를 믿어요?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안 돼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하지만 모두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정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왜 이런 편지를 붙이지 않았을까요? 김미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대요. 이런 편지마저 무시당할까 봐요. 정우는 고개를 묻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나요? 딸이 편지 한 통 붙이기 무서워하는 아버지였다니요. 그리고 석 달 전 일 아시죠? 김미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죠. 세연 씨가 그 선택을 한 날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전화했었어요. 정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화요? 나한테? 네. 하지만 아버님이 안 받으셨대요. 회의 중이라고 문자만 보내셨다고.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석 달 전. 정말이었습니다. 세연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고 자신은 회의 중. 나중에 연락함이라고 문자를 보냈더군요. 그게 그런 중요한 전화였다니. 정우는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때 전화를 받았다면 세연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김미영이 티슈를 건넸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세연 씨는 지금 많이 회복했어요. 다만요? 아직도 아버님과의 관계는 정리가 안 됐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정우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영숙이 왜 이혼을 요구했는지, 왜 세연과의 단절을 조건으로 내걸었는지, 세연을 지키기 위한 엄마로서의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죠. 상담소를 나온 정우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이 흐렸죠.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 세연아. 그 말이 너무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정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정우는 비를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게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집에 돌아온 정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정우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영숙아, 잠깐만. 정우가 영숙을 불렀지만 영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세연이 상담사를 만났어. 편지도 받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세연이가 손목을 그었을 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첫마디가 뭔지 알아?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아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였어요. 죽어가면서도 당신 생각을 한 거라고. 영숙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가슴을 쥐어짜는 고통을 느꼈죠.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아니야.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 늘 그랬잖아. 일이 우선이고 회사가 우선이고 우리는 뒷전이었지. 영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정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한 번만 기회를 줘. 세연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이제라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아빠? 세연이가 10살 때 그렸던 그림 기억해?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이 일어나 서랍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죠. 낡은 도화지에는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 엄마와 세연이는 손을 잡고 있는데 아빠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등을 돌리고 있죠. 정우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린 세연이 그린 가족 그림에서 자신은 가족과 떨어진 곳에 뒷모습만 그려져 있었죠. 선생님이 물었대. 왜 아빠는 멀리 있냐고. 세연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정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빠는 늘 멀리 있으니까요라고 했대.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살 아이의 눈에도 자신은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연이었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치자 세연은 당황한 듯 멈춰섰죠. 아빠, 세연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정우가 일어나려 하자 영숙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엄마, 괜찮아요. 뜻밖에도 세연이 말했습니다. 영숙이 놀라 세연을 봤죠. 정말 괜찮겠니?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봤죠. 5분이요. 그것만 드릴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 소파에 앉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죠. 영숙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죠. 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 만났다고 들었어요. 응, 내 편지도 봤어. 세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부끄러운데. 아니야. 전혀 부끄럽지 않아. 내가 부끄러운 거지. 정우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세연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저는 그냥 아버지한테 딸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그런 말 듣고 싶었어요. 세연아,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다른 아버지들은 다 하던데. 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변명 같지만 나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내 아버지도 그러셨거든.
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요? 응, 평생 엄하기만 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게 정상인 줄 알았나 봐.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내가 잘못했어. 정우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죠. 이거 내가 처음 상 받았을 때 사진이야. 사실 늘 지갑에 넣고 다녔어. 세연이 놀란 눈으로 사진을 봤습니다. 유치원 때 그림 대회에서 상 받던 날이었죠.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응. 회사 사람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어. 우리 딸이 천재라고. 세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말 안 해주셨어요? 정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바보같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나 봐. 하지만 사랑은 표현해야 하는 거더라. 5분이 지났습니다. 세연이 일어섰죠. 정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세연아,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 세연이 멈춰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한다.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태어난 날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세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 그 말을 남기고 세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죠. 영숙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됐어. 그리고 다시는 세연이 한테 말 걸지 마. 정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그날 밤 정우는 혼자 있는 방에서 세연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세연. 그때는 왜 그 미소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왜 그 작은 손을 잡아주지 못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이었죠.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재판 때 조건대로 하면 깔끔하게 끝낼게. 세연이를 위해서라도 더는 흔들지 마. 정우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일주일 앞둔 날, 정우는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소리를 들으며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영숙과 세연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는 법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포기하겠습니다. 원고 측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죠.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더는 가족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정우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죠. 세연이 태어난 날부터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꺼낸 건 작은 통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세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니 20년 전 첫 입금 기록이 보였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입금한 흔적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정우의 마음이 담긴 통장이었어요. 다음은 구겨진 그림들이었습니다. 세연이 유치원 때 그린 가족 그림, 초등학교 때 만든 아빠 얼굴, 중학교 미술 시간에 그린 풍경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펼쳐봤죠. 어떤 그림에는 커피 자국이, 어떤 그림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고 쓴 세연의 글씨가 보였죠. 정호는 그 페이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때의 세연은 정말로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믿었을까요? 지금의 세연에게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마지막으로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세연의 첫 머리카락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죠. 영숙이 이런 건 뭐하러 간직하냐며 버리려던 걸 몰래 주워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큰 박스를 가져와 물건들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냈죠. 펜을 들었지만 첫 문장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쓰기 시작했어요. 영숙에게 재판은 포기했어. 당신 말이 맞아. 더는 너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세연이와 연을 끊으라는 조건도 받아들일게. 그게 세연이를 위한 거라면. 이 상자 안에는 내가 간직했던 것들이 들어있어. 몰래 모아둔 것들이라 당신도 모를 거야.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 세연이 통장도 있어. 많지는 않지만 매달 넣었어.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게 내 유일한 자랑이야. 그림들도 있어.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 세연이가 그린 아빠 얼굴은 늘 웃고 있더라. 현실의 나와는 달리 집은 당신과 세연이 함께 편하게 지내. 그게 맞는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당신이 새벽에 혼자 울던 날들을 이제야 기억해. 세연이가 아빠를 기다리다 잠들던 모습도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때는 일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상담사가 그러더라. 세연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고 했다고. 내 딸을 투명인간으로 만든 아빠. 그게 나였구나. 병원에서 있었던 일 세연이가 깨어나서 나를 찾았다니. 그 순간에도 난 회의실에 있었겠지. 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난 무엇이 그리 중요했을까? 40년. 참 긴 시간이었어. 당신은 훌륭한 아내였고 훌륭한 엄마였어. 못난 건 나 하나뿐이었어. 이제 자유롭게 살아. 세연이와 행복하게. 내가 없는 곳에서 더 행복할 거라 믿어.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 물건들 언젠가 세연이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전해줄래? 아니면 버려도 돼. 당신이 결정해. 마지막으로 세연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사랑했다고. 표현하지 못했을 뿐 단 하루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정호. 정호는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장을 단단히 했죠. 정호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이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 정호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었죠. 40년간 다닌 회사. 동료들이 준비한 조촐한 퇴직식이 끝나고 정호는 빈 상자 하나를 들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가족도 이제는 회사도 없는 삶. 정말로 혼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퇴직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을 철회했더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호 씨, 편지 읽었어. 그리고 세연이도 봤어. 여보, 당신이 아니라 이젠 정호 씨라고 부르는 영숙이 낯설었습니다. 정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죠. 미안해. 내가 너무 극단적이었어. 세연이와 단절하라는 건 철회할게. 세연이를 만나도 돼.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고마워 하지만 괜찮아. 응? 영숙이 놀란 듯 되물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죠.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세연이를 만나면 또 상처만 줄 것 같아. 이제 더는 당신과 세연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정우 씨, 세연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전화를 끊고 정호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죠.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북 하나, 퇴직금이 들어있는 통장만 챙겼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우가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두 평 남짓한 좁은 방,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하지만 정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정호는 작은 책상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주식 투자 기초라고 입력했죠. 40년간 회사에서 재물을 다뤘던 경험이 있었지만 개인 투자는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첫 주는 기초 이론을 공부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죠. 좁은 방은 책과 프린트물로 가득 찼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이 즐비하네. 용어부터 다시 시작이구나. 정호는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격증 공부하던 때가 떠올랐죠. 그때처럼 절박했으니까요. 둘째 주부터는 실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황을 체크하고 기업 공시를 읽었죠. 재무제표 분석은 정호의 특기였습니다.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이쪽은 영업이익률이 꾸준하네. 정호는 자신만의 투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기업들을 분류하고 장단점을 정리했죠.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좁은 공간의 답답함도 잊은 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호는 모의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돈은 넣지 않고 시뮬레이션만 했죠. 처음엔 실수도 많았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손실을 보기도 했어요. 역시 실전은 다르구나. 차트만 봐서는 안 돼. 정호는 실패를 분석하고 보완했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더 깊이 파고들었죠. 산업 동향도 공부했습니다. 신문을 여러 개 구독하고 경제 유튜브도 봤어요. 2달째 정호의 모의 투자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작은 성과였지만 자신감이 생겼죠. 아직 부족해. 더 공부해야 해. 정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실력이 녹슬었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해외 리포트를 읽었죠. 고시원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공용 화장실, 비좁은 공간, 컵라면으로 때우는 끼니. 하지만 정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생활이 자신을 더 집중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 밤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죠. 그 어딘가에 영숙과 세연이 있을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생각하지 말아야 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석 달째 되던 날 정호는 드디어 실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의 일부만 사용했죠. 신중하게 고른 종목 5개. 모두 꼼꼼히 분석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우는 주문을 넣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작은 고시원 방에서 홀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하지만 정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죠. 고시원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부했던 날들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식 수익률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300%라니. 정우는 통장 잔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철저한 분석과 과감한 투자가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와 바이오 종목에서 큰 수익을 냈어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고시원과는 천지 차이였죠. 넓은 거실과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정우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죠.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정우는 우량주의 소득의 절반을 투자해 놓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가족 부양하느라 미뤄뒀던 것들이었죠. 첫 번째는 유럽 여행이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정우는 셀카를 찍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죠. 언제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인생은 70부터 정우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디는 GOLDENLIFE70. 황금빛 노년이라는 뜻이었죠. 첫 게시물은 에펠탑 사진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70에 시작하는 새 인생,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좋아요가 쏟아졌습니다. 댓글도 많았죠. 멋지세요. 용기 얻고 갑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SNS의 재미를 느꼈어요. 한국에 돌아온 정우는 미슐랭 레스토랑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고급 요리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호사라니. 정우는 음식 사진과 함께 솔직한 감상을 올렸습니다. 가족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니 돈을 쓰는 것도 자유로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정우는 카페에서 우연히 영숙의 지인을 만났습니다. 인사를 나누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세연이가 결혼했다가 사기당했다면서요? 영숙 씨도 많이 힘들어하던데. 정우는 커피잔을 놓을 뻔했습니다. 사기요? 무슨. 세연이 남편이 결혼 전엔 대기업 다닌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대요. 빚만 잔뜩 있는 사기꾼이었다나. 세연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도망갔다던데요. 정우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시간이 흐른 만큼 감정도 무뎌진 것 같았어요. 그래요. 안 됐네요. 정우의 담담한 반응에 상대방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이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정우는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세연이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지만 그뿐이었죠. 1년이란 시간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정우는 잠시 멈췄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우 씨, 저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무슨 일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 씨, 우리 다시 합칠 수 없을까요? 정호는 놀랐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왜? 세연이가, 세연이가 사기를 당했어요. 내가 가진 것 다 털렸어요. 집도 팔았고 적금도 다 깨서 빚을 갚았는데도 모자라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준 집에서 살면서 평생 모은 적금까지 세연이를 위해 다 썼어요. 딸을 버릴 수 없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다 줬는데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죠.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정호 씨, 미안해요. 이런 전화하는 제가 한심하죠? 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죠. 1년 전에 자신이었다면 당장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숙 씨 힘드시겠네요.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동정심은 있었지만 더 이상 애절함은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도울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이미 끝난 사이잖아요. 정호 씨, 영숙의 목소리가 절박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요. 세연이도 이제 아버지가 그리웠다고, 늦게라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영숙 씨. 저도 이제 제 삶이 있어요. 정우 씨, 제발. 죄송해요. 끊을게요. 정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정우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게시물을 작성했죠. 때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정우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맛이었죠. 창밖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아침이 되자 정호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요. 영숙 씨, 저예요. 내일 오후에 만나요. 강남역 근처 영카페에서. 짧은 통화였습니다. 영숙은 감사하다며 울먹였지만 정호는 담담했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정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영숙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됐어요. 카페 문이 열리고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놀랐죠.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놀란 건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오히려 젊어 보였으니까요. 정우 씨, 영숙이 앉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우는 휴지를 건넸죠. 진정하고 얘기해요.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세연이었어요. 정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세연이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미안해요. 세연이가 꼭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세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정우 앞에 앉자마자 세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모녀가 함께 우는 모습을 보며 정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타까움과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을 내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러는 게 억울했어요. 그만 우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정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영숙과 세연이 울음을 멈췄습니다.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세연의 말에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정호 씨, 우리 다시 가족으로 살아요. 제가 뭐든 할게요. 일도 다시 구하고. 영숙이 간절히 말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씨, 세연아. 내가 왜 여기 나왔는지 알아요? 두 사람이 희망찬 눈빛으로 정호를 봤습니다. 정호는 차분히 말을 이었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나온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1년 전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특히 세연이 내가 나를 외면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는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고맙기까지 해요. 덕분에 진짜 내 삶을 살게 됐으니까.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라며 몰아세우는 당신들 보니 다시 함께해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가 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알게 됐어요. 이제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정호는 핸드폰을 꺼내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 가득했죠. 보세요. 이게 지금의 나의 삶입니다. 70에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영숙과 세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우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죠. 이거 받으세요. 당분간 생활비예요. 정우 씨,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받으세요. 대신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우의 단호한 말에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는 연락하지 마세요. 서로를 위해서요. 아빠, 세연이 정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손을 뺐습니다. 세연아, 아빠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그 상처마저 내 삶의 일부가 됐어. 정우가 일어섰습니다. 영숙과 세연이 따라 일어서려 하자 손짓으로 제지했죠.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들이 나를 버렸기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정우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심이에요. 카페를 나온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과 세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정우는 곧바로 통신사에 전화했습니다. 번호 변경하고 싶은데요.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정우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죠. 이번엔 남미로 가볼까? 마추픽추, 우유니 사막, 이과수 폭포.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우는 한 달짜리 남미 여행 패키지를 예약했어요.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정호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 번호가 적힌 핸드폰은 조용했죠. 영숙도 세연도 이제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잠시 의구심이 들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살이 눈부셨어요. 정우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 과거는 과거에 묻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70의 나이에도 세상은 여전히 넓고 볼 것은 많습니다. 해시태그 GOLDENLIFE70 해시태그 남미여행 해시태그 새 출발.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만 자유로운, 쓸쓸하지만 행복한 그런 미소였죠. 영숙과 세연은 카페에 한참을 더 있었습니다. 정우가 놓고 간 봉투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늦은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놓쳐버린 사랑에 대한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우리가 아빠를 너무 늦게 알아본 것 같아요. 세연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정호는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그들은 그 선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호의 비행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선을 넘듯이 구름 너머로 사라졌죠. 그렇게 정호의 황금빛 70인생은 계속됐습니다. 혼자이지만 당당하게, 외롭지만 자유롭게.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 응원해주세요.